2005년 일본 가가와현 사카이대의 한 숲에서 열린 죽순 채집 이벤트. 5살 여자아이 오니시 유키는 엄마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죽순 채집에 나섰습니다. 집합 시간 20분 전인 오후 1시 40분쯤 엄마, 나 죽순 한 개만 더 캐올게요. 그래,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죽순을 더 캐우겠다며 숲속으로 들어간 유키. 그런데 그것이 유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휴, 유키가 집합 시간인 2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자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한 엄마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숲을 수색했지만 유키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경찰과 경찰관, 소방관, 지역 주민 등 연일 100명에서 200명의 인원이 동원. 며칠에 걸쳐 총 3천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 숲속 구석구석은 물론 연못 바닥까지 수색했지만 끝내 유키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저렇게 사라져버리는 걸까, 정말. 어디로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요. 목격자 같은 분이 없었습니까? 목격자 네. 있었습니다. 그래요? 유키가 실종된 시간 즈음 그날 어떤 남자가 커다란 배낭을 메고 숲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경찰은 경찰견을 다시 투입해 유키의 채취를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냄새를 쫓던 경찰견은 숲속 한가운데 대나무 몇 그루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휑한 장소에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네. 게다가 다른 경찰견 역시 같은 장소에서 추적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선 아무것도 발견된 게 없었죠. 뭐 차라리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다는 희망을 또 가질 수 있으니. 근데 이제 그 많은 인원들이 수색을 했는데 저기서 못 찾았다는 거는 진짜 납치 아니면 좀 불상사가 일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들거든요. 정말 여러 의문이 드는데요. 이곳은 자동차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납치를 설사 했다 해도 상공에서 헬기를 타고 이동하지 않는 이상 유키를 데려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목격이 됐을 겁니다. 자, 이외 이 안타까운 실종 사건에 일본 언론들은 수수께끼만 남은 소녀의 행방, 미스터리한 소녀의 실종 사건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고요. 일본 방송사 역시 유키의 실종 사건을 분석하며 수차례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만 남긴 유키의 실종. 경찰은 유키가 실종된 지 13년이 지난 2018년에도요. 유키가 반드시 살아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18살이 된 유키의 모습을 추정한 몽타주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합니다. 단 몇 분 사이에 숲속에서 행방불명된 5살 꼬마 유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7년 6월 14일 일본 미에현 17살 고등학생 야마 유코는 오후 8시 30분경 자전거를 타고 친구 마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 10분 뒤면 도착해. 이따 봐. 공중전화로 친구에게 메시지를 남긴 유코. 하지만 그 전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사라진 유코. 가족들은 사라진 유코를 찾기 위해 온 동네를 돌아다녔고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죠. 한편 친구 마이는 신라 같은 희망을 안고 유코의 무선 호출기에 자택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유코가 실종되고 이틀 뒤 마이의 집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네? 유코 무선 호출기를 갖고 있다고요? 난 유코란 사람 몰라. 그냥 무선 호출기를 주운 것뿐이야. 아, 호출기를 주었다고요? 어디서요? 그게 아니라 내가 유코에게 돈을 빌려주고 무선 호출기는 담보로 받은 거야. 갑자기 말을 번복한 그 전화 속 남성이 의심스러웠던 마이는 그 남성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마이가 경찰과 동행한 걸 눈치챘는지 그 남성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뒤 다시 마이에게 연락해서요. 한 버스 정류장에 실종된 유코의 무선 호출기만 두고 사라진 남성. 모든 게 너무 의심스러워요, 지금. 말이 막 바뀌고 막 이러니까. 그 남성은 며칠 뒤 무선 호출기를 잘 돌려받았냐며 또다시 마이에게 연락했는데요. 뭐야? 그런데 이때 경찰이 위치 추적에 성공해 그 의문의 남성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남성의 정체는 당시 48세였던 타츠야. 조사 결과 그는 강간, 강도 등의 혐의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얼마 전에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허허.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 그의 강도 수법이 자전거를 탄 여자를 밀친 후 금품을 강탈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유코, 그래, 유코도 자전거 타고 있었잖아요. 그러네. 수상한 점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위치 추적으로 처음 타치야를 발견했을 때 타치야는 유코의 손수건을 가지고 있었고요. 뭐야? 수사 도중에는 타치야의 차 안에서 유코의 모발과 유코의 한자 사전이 발견됐는데요. 그리고 타치야의 승합차 좌측 범퍼에는 무언가와 충돌한 흔적도 남아 있었죠. 게다가 유코가 실종된 당일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 중인 학생 옆에 승합차가 정차해 있는 걸 봤어요. 타치야의 승합차와 같은 색, 같은 차종이 실종 직전 유코 주변에서 있다는 걸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타치야가 범인이라면 유코가 어디 있는지 이거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서를 쥐고 있다니까요. 저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당시 경찰은 타치야를 유코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난 범인이 아니에요. 유코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고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타치야. 그리고 수사 결과 경찰은 타치야가 범인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결국 타치야는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습니다. 그렇게 유코 실종 사건은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기 미제 실종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코의 부모님은 지금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요. 유코의 실종 당시 모습이 담긴 전단을 배포하며 이 전단을 나눠주는 게 마지막이길 바란다 라며 유코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버뮤다 삼각지대 같은 마의 해역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어딨지? 2004년 1월 마라도 남서쪽 55km에서 어선 A호 실종. 2005년 1월 마라도 남서쪽 305km에서 어선 B호 실종. 2005년 12월 마라도 남서쪽 65km에서 어선 C호 실종. 2004년에서 2005년 사이 실종된 배 3척의 공통점. 바로 제주 마라도 남서쪽 해역에서 실종이 됐다라는 건데요.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해경과 해군은 잠수함을 탐지하는 장비를 갖춘 광역 초계기, 구조헬기, 경비함정, 어선 등을 급파해 대대적인 수색을 실시했는데요. 하지만 세 척의 어선은 물론 선원들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흔적이라도 찾을 만한데. 근데 한국판 버뮤다라고 불릴만 하네 보니까. 네. 보통 어선이 침몰되면 기름기나 그물 같은 잔해, 부유물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실종된 세 척의 어선 모두 부유물은 물론 침몰 위치를 알 수 있는 위치 추적 장치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종 사건을 수색한 해경조차 어선이 침몰하면 반드시 많은 흔적을 남기는데 이렇게 아무 흔적도 없는 건 해경 역사상 처음이다라는 말을 남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배가 꽤 클 텐데 어떻게 저렇게 흔적이 안 나오죠? 마라도 해역이 제2의 버뮤다로 불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실제 버뮤다 해역에는 메탄가스가 분포되어 있는데 일부 과학자들은 버뮤다에서 수많은 실종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이 메탄가스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왜? 해저에서 갑자기 메탄가스가 분출이 되면 큰 거품 덩어리가 배를 둘러싸는데 이때 물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배가 부력을 상실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어머나. 자, 그런데 2009년 한국해양연구소 소속의 한 박사에 따르면 실종 사고가 난 마라도 해저에도 메탄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 즉, 메탄가스가 매장된 버뮤다 해역처럼 메탄가스가 있는 마라도에서도 의문의 실종 사고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내놨던 겁니다. 아직 원인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 근처에서 조업을 하시는 분들, 운항하시는 분들도 각별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986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21살의 에드가 라툴립은 안타깝게도 발달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늘 걱정 속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럴 수가. 대체 어디로 간 거니, 에드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 입원했던 에드가가 갑자기 사라진 건데요. 경찰 수사 결과 에드가는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하는 버스를 탄 것이 확인됐습니다. 어머, 어떡해. 한 번도 혼자 멀리 간 적이 없었기에 부모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렇죠. 얼마나 걱정이 크겠습니까? 게다가 또 폭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요. 떨어지면 어떻게 걱정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찾아야 되죠?
경찰과 가족들은 에드가를 찾기 위해 전단을 배포해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희망적인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떡해. 정말 한순간에 아들을 잃은 부모님은 절망에 빠졌고요. 아픈 아들이 혹여나 잘못된 것은 아닐까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죠. 진짜 매일매일이 지옥이셨을 것 같아. 아들도 아프니까 더 걱정되지. 보살핌 받아야 되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에드가 한 해 한 해 갈수록 가족들의 고통은 깊어갔고요. 그렇게 무려 30년이 흘렀습니다. 어휴. 그런데 2016년 2월의 어느 날 엄마 실비아에게 다급히 걸려온 전화 한 통. 여기 경찰서인데요. 에드가 씨 보호자분 맞으시죠? 에드가 씨 찾았어요. 무려 30년 만에 에드가를 찾았다는 전화가 온 겁니다. 30년 만에? 30년 만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대체 어디에 계시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30년 전 에드가가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하던 날 인근 도시 세인트 캐서린스에서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 그 충격으로 머리를 크게 다친 에드가는 그렇게 자신의 이름도 가족에 대한 기억도 전부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한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었던 건데요. 정말 다행이네. 그런데 말이죠. 모든 기억을 잃은 채 살고 있던 어느 날 기억나. 기억난다고? 내 이름은 에드가 라툴립이고 내가 살던 곳은 온타리오주 키치너야. 아니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네. 그래서 에드가의 생활을 돕던 사회복지사는 곧장 에드가 라툴립이라는 이름으로 미해결 실종 사건을 찾아봤고요. 같은 이름을 가진 실종자 전단을 발견했는데 그 사진 속 남성이 바로 에드가였죠. 사회복지사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요. DNA 대조 작업 결과 에드가와 가족들의 DNA와도 일치. 그렇지. 30년 만에 그토록 찾던 아들을 찾은 부모님은 미안함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가족들이 계속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덕분에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실종된 지 30년 만에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아들. 잃어버린 시간만큼 아니 그 몇 배로 가족 모두가 오래도록 행복하길 바랍니다. 자, 중국 쓰촨성의 한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 운전사 왕밍칭은 늘 승객이 탈 때마다 전단을 건네는데요. 저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 보시면 꼭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바로 어릴 때 잃어버린 자신의 딸을 찾는다는 전단이었습니다. 1994년 당시 왕밍칭은 쓰촨성 청두에서 아내와 함께 과일 장사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는데요. 우리 딸이 어디 갔지? 자, 그가 손님 응대를 하느라 3살 딸 치펑에게 잠깐 눈을 뗀 사이 순식간에 딸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이고야. 부부는 딸을 찾기 위해 곧바로 동네방네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21년의 세월만 무심히 흘러가 버렸는데요. 21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내가 택시를 운전하면 언젠가 우리 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곧장 택시 운전사 일을 구한 아이고. 왕밍칭은 택시 후면 창에 실종 당시 어린 딸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담은 대형 포스터를 부착했고요. 또한 승객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명함 크기의 전단을 제작해 택시 내부에 비치. 그러다 보니 이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요. 그때 한 화가의 도움으로 현재 성인이 된 딸의 모습을 추정한 몽타주도 마련해 SNS에 사연과 이 몽타주까지 올려 같이 널리 퍼지게 됐죠. 그런데 2018년 한 여자가 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잃어버리신 딸이 저인 것 같습니다. 그 여자의 정체는 27살의 여성 캉잉이었는데요. 그녀는 SNS를 통해 우연히 실종된 왕밍칭 딸의 현재 모습이 그려진 몽타주를 보게 되었는데 스스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자신과 똑 닮았다고 느낀 겁니다. 자, DNA 검사 결과 그녀는 아빠 왕밍칭이 24년 동안 애타게 찾아 헤매던 딸 치펑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지냈길래 그렇게 찾아도 못 찾았을까? 자, 그녀는 아빠 왕밍칭이 과일 장사를 하던 쓰촨성 청도 길거리에서 미아가 된 뒤 그녀를 발견하게 된 한 부부. 자, 그러니까 지금의 부모님의 입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
그런데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전국을 돌며 찾아 헤매던 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불과 약 2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인근 마을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더 미치겠다, 더 미치겠어. 아유. 3살이었던 딸은 어느새 두 자녀를 둔 엄마가 되어 있었는데요. 하하. 아유. 아빠가 얼마나 진짜 신락 같은 희망 놓지 않고 그냥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빠 왕민칭은 다시 만난 딸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가 이제부터 아무 걱정하지 마. 앞으로 아빠가 널 지켜줄 거야. 1988년 10월 중국 직장인 리징즈는 출장 중 다급한 전보 한 통을 받았는데요. 자, 바로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 마오인이 실종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어리지 않아요? 자, 며칠이 지나도 아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자 마오인의 엄마는 회사도 그만두고 오직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지하철, 버스 정류장 등등 곳곳을 다니면서요. 제발 우리 아들을 찾아주세요.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아들의 사진과 인상착의가 적힌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신문, 실종 아동을 찾는 TV 프로그램까지 출연. 정말 아들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아들을 찾지는 못했죠. 자, 그렇게 울분과 통곡 속에 10년,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차마 아들이 입었던 옷도 아들이 좋아했던 자전거도 버릴 수 없었던 엄마. 못 버리지. 이 웬일이에요? 이게 생리별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결국 심실이 지칠 대로 지친 엄마 리징즈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의사가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건 스스로에게 달렸습니다 라며 위로를 하자 엄마 리징즈는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비록 우리 아들을 찾지 못했지만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마음의 병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실종 아동 가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한 건데요. 세상. 13년 동안 묵묵히 실종 아동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요. 그 노력들이 하늘에 닿아 29명의 실종 아동들이 가족과 재회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저러기 쉽지 않을 텐데 본인이 아픔이 있는 상태에서 자원봉사 저렇게 하셨네. 네. 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이 실종된 지 무려 32년이 흐른 2020년 5월 그녀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소식. 중국 공안은 지난 4월 1980년대 후반 산시성 시안에서 온 아이가 스촨성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라는 제보를 입수했는데요. 그런데 조사 결과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당시 한 남성이 산시성 시안에서 2살 배기 아이를 납치한 뒤 한 부부에게 팔아넘겼던 겁니다. 그냥 저거. 자, 그리고 안면 인식 기술과 DNA 검사 결과 그는 엄마 리징즈가 32년 전 잃어버린 아들 마오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장장 32년 만에 이뤄진 가족 상봉. 아이고 세상에 처음 본 거 아니에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 미국의 심리학자 레이먼드 무디. 이 무디가 1975년 발표한 책 3 이후의 삶은요. 그가 60년대부터 10여 년간 임사 체험을 한 약 150명과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레이먼드 무디는요, 임사 체험을 한 약 150명에게서 아주 놀라운 점을 발견했는데요. 사후 세계, 그 문턱에 다녀온 사람들의 증언이 정말 놀랍게도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아 따로따로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와. 이게 지금 15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다 비슷하게 얘기한 거면 진짜로 공통된 증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직한 거죠. 자,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 증언. 뭐래요? 바로 유체 이탈. 자, 영화에서 보셨을 겁니다. 영혼이 몸에서 이게 빠져나온 현상. 이걸 말하는 건데요. 실제로 1984년 미국에 살던 마리아는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몸이 왜 붕 뜨지? 자신의 영혼이 두능실 떠오르는 걸 느꼈고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의료진에 둘러싸여 응급조치를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유체 이탈을 한 마리아의 영혼이 병원을 둘러보다
3층 테라스에서 테니스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 의료진의 응급 조치로 다행히 마리아는 의식을 되찾았는데요. 아, 3층 테라스에 테니스화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자신이 본 걸 의료진에게 얘기를 했고 이 말을 들은 의료진이 3층 테라스에 가봤는데 정말로 그곳에 테니스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소름인데. 자, 이어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 증언. 음. 하얀 터널. 어. 강렬한 빛이 나는 터널로 빨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1982년 미국 네바다주에서 암 투병 중 숨을 거뒀다 깨어난 제이컵. 숨을 멈춘 그 순간 그는 갑자기 머리 위로 나타난 강한 빛이 나는 하얀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터널을 지날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 바로 태어날 때부터 눈을 감은 순간까지 자신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던 이 장면이에요. 그쵸. 네. 작가분들이 이 무디 책을 보고 말이죠. 참고를 해서 쓴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통된 증언이 나온다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 증언. 반가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하얀 터널을 지난 뒤에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 또는 친구들이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기도 하고요. 진짜? 혹은 하느님, 부처님 등 신을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머머. 정말 얘기를 듣고 있으면 되게 안 믿기는 얘기들이에요. 사실 얘기 자체만으로는. 근데 말을 한 사람들이 붙이는 그뭐 상황이나 이런 걸 들으면은 좀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2002년 홍콩. 평범한 주부였던 아니타는 갑작스레 림프종 진단을 받은 뒤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병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4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길어야 3개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2006년 2월의 어느 아침 나날이 쇠약해져 가던 아니타는 급기야 혼수 상태에 빠졌고요. 점점 죽음이 아니타를 덮쳐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혼수 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던 아니타는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면서 모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더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는 저기 있는데? 급기야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유체 이탈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아니타의 눈에 의료진들이 응급처치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와. 그런데 그때 아니타의 눈에 들어온 한 남자. 그는 바로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니타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던 거군요. 사랑하는 나의 딸 아니타. 나는 늘 이곳에서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었단다. 오랜 투병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쳤던 아니타는 아버지를 만나자 형용할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오며 따뜻함과 평안함을 느꼈는데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니타, 너는 아직 이곳에 올 때가 아니야. 하지만 여기 남을지 네 몸으로 다시 돌아갈지는 네가 선택할 몫이란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니타는 왠지 다시 깨어나면 더 이상 암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거라는 묘한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와. 그런데 그 생각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눈이 떠진 아니타. 진짜? 아니, 사망 선고 들었다 했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뭐예요? 아까 아니타가 암이 사라질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고 했죠. 에? 실제로요.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타의 온몸을 뒤덮고 있던 종양들이 단 4일 만에 무려 70%나 사라진 겁니다. 게다가 5주 정도가 지나자 아니타의 몸에서 아예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긴데.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국경에 위치한 영토 분쟁 지역 골란고원. 이곳에 있는 한 마을에 머리에 붉은 반점이 있는 아이 알레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또래보다 꽤 일찍 말이 트인 알레포. 그런데 말입니다. 3살이 되던 해에 알레포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은 하페즈였어요. 엄마, 무서워요. 그 남자가 나를 죽였어요. 그 나이 애들이 저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얘기를 막 하기에는 그 내용 자체가 이상하잖아. 네, 좀 죽이다라는 특이하죠. 표현 자체가 좀 드라마 보고 따라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네. 처음엔 알레포의 부모 역시 아이가 그저 뭐 어디 이야기를 뭐 지어낸 얘기,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 그러나 날이 갈수록 알레포의 얘기는 더 구체적이고 내용도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는 알레포가 계속 얘기를 했던 마을을 함께 찾아갔는데요. 마을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된 부모, 그리고 그 노인에게 아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때 하페즈? 하페즈는 4년 전에 실종된 우리 마을 청년인데. 정말 놀랍게도 4년 전 이 마을에서 하페즈라는 청년이 일을 하러 나갔다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4년 전이면 그 아이가 뱃속에 있었던 시기까지 합치면 대충 맞는 거예요. 만 3살이라고 제가 했죠. 딱 맞는 거예요. 맞네. 한생이네. 그리고 갑자기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한 알레포. 부모님과 마을 노인은 앞서가던 아이를 뒤따라갔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멈춰선 아이는 어느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뭔데? 왜? 자, 그곳은 특별한 게 없는 그냥 맨 땅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든 노인은 알레포가 가리킨 곳에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땅 속에서 발견된 백골. 어머. 그냥 가리켰는데 100골 나왔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놀라운데 놀라운 일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 또 뭔데? 급기야 아흐메드가 흉기로 제 머리를 내리친 뒤 여기에 묻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만약에 마을에 아흐메드라는 사람이 진짜 있으면 후덜덜이죠.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인데? 후덜덜이죠. 어땠을까요? 아흐메드라는 청년이 마을에 실제로 있었다고. 알레포가 백골의 위치뿐만 아니라 흉기를 벌인 장소, 하페즈를 죽인 범인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집어내자 결국 아흐메드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 이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도 밝혀내기 힘든 이거를 본인의 기억으로. 그리고 또 하나 어.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뭐죠? 알레포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붉은 반점. 왜 반점이나? 피? 이 붉은 반점의 위치와 백골의 머리에 난 흉기의 상처가 정확하게 일치했다. 아, 너무 이상하다 이거. 와,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다 이런 거. 이건 너무 이상한 얘기다. 3살 꼬마의 놀라운 사연. 이 모든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2006년 스코틀랜드 바라섬. 이 섬을 찾은 6살 소년 캐머런 맥컬리는 드디어 내가 돌아왔다! 라며 기뻐했는데요. 자, 이 소년 캐머런과 하얀 집에 얽힌 비밀. 2000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태어난 캐머런. 그런데 캐머런은 말을 하기 시작한 2살 때부터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전에 살았던 곳은 바라섬의 하얀 집이야. 거기서 엄마, 아빠, 형, 누나, 강아지랑 살았어. 캐머런은 엄마가 한 번도 말하거나 알려준 적도 없는 바라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바라섬은 캐머런이 사는 곳에서 무려 257km 이상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요. 유명 관광지도 아닌 전초 기지였습니다. 와우. 그리고 캐머런은 흑백 점박이 무늬의 강아지를 키웠고 아빠의 이름은 쉐인 로버트슨. 그리고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아들을 보고요. 엄마는 처음엔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랬겠지. 그런데 바라섬에 있다는 하얀 집의 화장실 수, 또 침실 창문에서 해변의 비행기가 착륙하는 게 보인다라는 등 정말 살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집 구조를 정확하게 설명했고요. 그 뒤로 계속 전생에 살았던 바라섬에 데려다 달라고 울고 불며 고집을 피웠다고 합니다. 뭐야. 근데 이게 몇 날 며칠 계속되니까 엄마는 심리학자, 또 아동교육학자 등 여러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캐머런은 TV 같은 걸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아는 사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엄마는 아들 캐머런과 아동의 환생을 연구하는 심리학자 짐 터커 박사와 함께 바라섬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바라섬의 한 역사가의 말에 따르면 캐머런이 말한 로버트슨 일가가 하얀 집에 살았다는 기록이 있었던 거죠. 어머. 이거 뭐 정말 소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한 엄마 짐 박사는 캐머런을 데리고 하얀 집을 방문했는데요.
자, 지금부터가 정말로 충격입니다. 난 벌써 충격인데. 정말 캐머런의 말대로 화장실이 3개가 있었으며 침실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정원엔 캐머런이 종종 얘기했던 비밀 통로까지 존재했다고 합니다. 저거는 빼박이다. 비밀 통로는 알기 힘들죠. 직접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전생의 기억이 다시 그를 환생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중국 집단 모모 마을. 중국 후난성 화이화 지역의 외진 산골 마을 핑양샹. 소수민족인 동족이 모여 사는 이 마을에서는 아주 미스터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8살 소년 우모군은 엄마와 함께 거리를 걷던 중 엄마, 저 사람이 날 죽였어. 살려줘. 갑자기 이웃 남자 룽 씨를 보자마자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울부짖었는데요. 이거 뭔 말이에요? 나를 죽였다는데 애는 살아있고. 이거 뭐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한편 결혼식장에서는요, 신랑 우춘이 한참 어려 보이는 스상런에게 다가가 엄마, 저 잘 살게요. 엄마라고 부르기까지. 자, 그런데 이 모든 기이한 상황에 마을 주민들 그 누구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뭐 어떤 얘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미스터리한 일들을 겪은 이들은요, 일명 재생인으로 불리는 환생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재생인 핑양샹 마을에 사는 소년 우모군은요, 전 사실 전생에 돼지였어요. 자신이 전생에 외할아버지가 기르던 돼지였다는데요. 게다가 같은 마을에 사는 도축업자 룽 씨가 전생에 자신을 죽였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과거에 룽 씨가 소년의 외할아버지가 기르던 돼지 한 마리를 잡은 적이 있었다는 거죠. 돼지가 사람으로 환생했다는 얘기네. 그리고 아까 결혼식 장면 기억나시죠? 네네. 핑양샹 마을의 또 다른 재생인 스상런은 전생에 셴시라는 마을에 사는 24세 여성 야오잔이었다는데요. 전생에 아이들을 두고 먼저 눈을 감은 게 내 한이에요. 전생에 우춘이라는 아들과 우메이라는 딸을 두고 본인은 지병으로 사망하게 됐다는데요. 그리고 그녀는 환생을 한 뒤 전생이 자꾸 기억나서 11살 무렵 직접 셴시 마을에 찾아갔는데, 그런데 그곳에 정말 우춘과 우메이라는 남매가 살고 있었고요. 심지어 남매의 모친은 지병으로 사망한 야오잔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바로 환생을 한 거라는 거예요? 어이구, 소름 돋네, 이거. 스상런의 이야기를 들은 우춘 남매는 그녀를 엄마가 환생한 존재라 믿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아들 우춘의 결혼식에 스상런이 엄마로서 참석도 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왕래하며 가족의 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핑양샹 마을에는 본인이 환생했다고 주장하는 재생인들이 무려 11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기묘한 얘기네요, 진짜. 110여 명, 와우. 환생인들의 마을, 핑양샹 마을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을을 유명하게 만들려고 다 같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라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중국 최대 규모의 연구기관 중국사회과학원은 마을 주민들의 증언이 사실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 핑양샹 마을의 재생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최면 기법과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진실로 판명났다고 합니다. 어머. 하지만 이 현상을 설명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는 찾을 수 없어 핑양샹 마을은 지금도 여전히 미스터리한 마을로 불리고 있는데요. 왜 유독 이 마을에 환생자들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환생의 징표로 남긴 것? 2018년 12월 중국 텐진. 유난히 춥던 겨울날 왕씨 부부는 슬픔에 겨워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부디 다음 생에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려. 그렇게 11살 레노는 가족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을 또 먼저 떠나보내는 모양이군요. 네, 뭐 아까 기사에 이어서 또 슬픈 얘기네요. 사실 레노는 왕씨 부부가 가족처럼 여기던 반려견이었습니다. 아하. 아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반려견 레노를 떠나보낸 뒤 슬픔에 잠긴 왕씨의 아내는 통 입맛도 없고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임신 축하드려요. 왕씨 부부가 반려견 레노를 떠나보내고 얼마 뒤 새 가족이 찾아왔는데요. 그리고 이듬해 왕씨 부부는 사랑스러운 아들 투안투안을 출산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들 투안투안의 왼쪽 손목에 희뿌연 반점이 보였습니다. 뭐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점은 설마? 왕 씨 부부는 깜짝 놀라더니 급기야 자리에 주저앉으며 오열까지 했습니다. 아, 왜? 아니, 그 레노도 있었나? 설마?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로 떠나기 전 반려견 레노는 갑자기 털이 빠질 정도로 유독 왼쪽 다리를 계속 핥았고요. 어머머머머. 그래서 왼쪽 다리에 흉터가 생겼었는데요. 뭐야? 그런데 반려견 레노의 왼쪽 다리에 있던 흉터와 너무나 흡사하게 생긴 반점이 아들 투안투안의 왼쪽 손목에서 발견된 거죠. 너무 비슷한 위치인데? 야, 이건 소름이다.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자기 알아보라고 일부러 긁어서 상처를 낸 걸 수도 있겠다. 이거 아니면 못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아들 투안투안의 손목에서 발견된 반점. 반려견 레노가 자신을 꼭 알아봐달라는 징표로 남긴 건 아니었을까요? 자, 영상 속에는 원반형 UFO와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영상의 출처. 바로 소련의 국가안보위원회인 KGB가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밀 영상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 영상의 첫 화면에 등장하는 엠블렘이 1957년경에 사용되었던 KGB의 실제 엠블럼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건데요. 그러네. 자, 그리고요. 풍문에 따르면 KGB가 해체되자 1942년부터 1969년에 촬영된 KGB의 1급 비밀로 추정되는 영상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요. 그중에 이반이라는 사람이 KGB에 붙잡힌 외계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너튜브에 공개했는데 충격적인 건 이 영상 속에 KGB의 전투기에 의해 격추당한 UFO가 프랑스의 한 마을에 착륙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첫 번째 영상이 공개된 지 3주도 채 지나지 않은 5월 1일, 이반이 두 번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시죠. 뭐야? 에? 아니,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잘 이건 찍혔는데? 그냥 살아서 움직이잖아. 어머. 이 뭐야? 어머. 아니, 근데 옛날 필름이라 더 무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거면 오히려 그냥 에이 뭐 잘 만들었나 하겠는데 저 당시 영상이면은 합성하기도 쉽지 않고 조작도 쉽지 않잖아. 요즘이야 뭐 CG로 거의 사실처럼 만드는 게 가능하지만 옛날은 아우, 불가능하잖아요. 더 어렵죠. 옛날 거라 너무 무섭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첫 번째 영상에는 없던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영상의 중요성 때문에 정보의 제공자는 익명으로 한다. 첫 번째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거를 막 찾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캐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 영상에 올라온 게 아닐까요? 미스터리한 기밀 영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주일 뒤에 공개된 세 번째 영상을 보시죠. 외계인의 손을 도장으로 찍은 듯한 기다란 네 손가락과 함께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에 관여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잘못된 방향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고요. 이후 공개한 네 번째 영상에서는요. 가족 휴가라는 제목으로 여러 외계인이 등장합니다. 뭘 자료가 많아. 에? 그리고 영상 속에는 1942년 첫 접촉 이후 서로의 관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외교 사절의 파견이 계획됐고 회의는 비밀리에 개최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미스터리한 영상이 계속 업로드되자 네 번째 영상을 끝으로 돌연 숱한 궁금증만 남긴 채 종적을 감췄습니다. 어머나. 아니 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영상을 올린 거고 왜 또 사라진 거죠? 사라진 게 더 이상한데요? 왜냐면 이게 장난이고 막 그러면 사라질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KGB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미스터리한 기밀 영상. 과연 언제쯤 진실이 밝혀질까요? 미국 제2의 51구역. 비밀리에 외계인과 UFO를 연구하고 있다는 음모론의 진원지. 미국 네바다주의 51구역.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에 무려 수년간 수차례나 UFO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발견된 제2의 51구역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미국에 그런 곳이 있었어요? 2016년 5월 미국 오하이오주의 데이턴에서 약 16km 떨어진 라이트 패터슨 공군 기지 인근. 이곳에 사는 한 부부는 뒷마당에서 오붓하게 일몰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니 저게 뭐야? 하늘을 보고 깜짝 놀란 부부는 휴대폰으로 다급히 그 광경을 촬영했는데요. 이게 바로 문제의 영상입니다. 저기 영상이 있구나. 휴대폰 영상이면은 이거는 찐이다 진짜. It looks like it's moving with the clouds. 뭐야 저게? 뭐 또 있죠? 에드벌룬 아니야? 부부가 촬영한 영상 속에는 하단이 뾰족한 비대칭 형태를 띤 의문의 비행물체가 공중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비행물체는 상공에 몇 분간 머물다가 점점 희미해지더니 이내 곧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모습을 쭉 지켜본 부부는 UFO를 연구하는 한 사이트를 통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아니 또 여긴가요? 여기에서 목격했다는 제보만 벌써 3번째예요. UFO로 추정되는 이 비행물체가 이 라이트 패터슨 공군 기지 인근에서만 벌써 3번째로 목격된 겁니다. 3번 정도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 우연일 수 없는 거거든요. 우연히 반복된 필연입니다. 미스터리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군 조사 결과 1947년부터 1969년 사이에 이 기지 근처에서 UFO와 외계인 등의 이상 현상이 목격된 사례만 무려 약 12,600건. 그중 약 700건은 여전히 미확인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곳에서 UFO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나타나자 누리꾼들은 미군이 외계인을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여기에 외계인과 관련된 비밀 군사기지가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의문을 제기했죠. 하지만 공군 기지 측은 영상에 나온 비행물체와 우리 기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군 기지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레이더 아닙니까? 그렇죠. 수많은 감지 수많은 감지 아니야? 외계인이 한 거야 그러면? 미국의 비밀 군사 작전 지역인 51구역 인근에서도 수차례 UFO가 목격,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UFO 사건이죠. 일명 로즈웰 사건. 미국 뉴멕시코주 로즈웰 인근에 추락한 UFO를 51구역으로 옮겨와 비밀리에 연구 중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미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에서도 비밀리에 외계인과 접촉하고 연구 중일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로즈웰 UFO 추락 사건이 발생한 연도는 1947년.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 인근에서 UFO와 외계인에 대한 목격담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역시 1947년입니다. 51구역과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 소름 끼치도록 UFO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UFO가 수차례 목격된 미스터리 스폿.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 대체 UFO는 왜 그곳에 계속 출몰하는 걸까요? 태양계에서 지구와 가장 닮았고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성, 바로 화성이죠. 인류는 1970년대부터 화성에 탐사선을 발사해 생명체 탐사를 진행, 화성이 품은 미스터리에 대한 탐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네. 예. 화성 표면에서 발견된 숫자 기억납니까? 네, 8자. 앞에 5자도 있잖아. 그럼요. 미스테리한 흔적이 끊임없이 발견되는 미지의 행성 화성. 그런데 또 새로운 증거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번엔 생명체입니다. 에? 아이 아니에요? 옆모습 아니야? 어린애 같은데? 자, 지금 보면은 약간 긴 머리 여자 같지 않아요? 그래, 옆모습 같아. 그렇죠. 머리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여성의 모습 같습니다. 2015년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 로버가 화성 내 협곡을 촬영하던 중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를 찍은 게 아니고 네. 쭉 이제 찍다 보니까 걸린 거예요. 황량한 화성에서 유독 눈에 띄는 형상. 두 팔과 긴 머리, 가슴 등 여성의 형상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외계인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이 여성 외계인의 키는 대략 8에서 10cm이고요. 만약 이 작은 형상이 조각이었다면 쉽게 부서졌겠지만 조각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화성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2008년 나사는 화성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에서 얼음을 발견했고요. 2015년에는 화성 표면에서 소금기가 있는 물이 흐른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소금, 물 뭐 이런 게 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화성에서 나온 거를 보면은 정말 이 생명은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지구에만 생명체가 산다고 믿고 있었던 건 아니죠? 외계인은 진짜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 문서에 기록된 UFO. 1981년 1월 8일 오후 5시경 프랑스 남동부 프로방스주에 사는 농부 콜리니. 수도 펌프기를 수리하던 그는 휘파람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봤는데요. 그런데 저게 뭐지? 비행기는 아닌 것 같은데? 사라졌어. 충격적이게도 농부 콜리니가 본 것은 지름 약 2m의 납작한 접시 모양의 물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의 물체가 땅에 착륙하더니 금세 이륙해 북동쪽으로 날아갔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당시 콜리니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은 조금 뭐 본인의 기억에 의존을 그렸기 때문에 좀 어설플 수 있지만요. 네네.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당시 프랑스 국립항공우주국 산하연구소 GIFAN에서 조사 요원들이 파견돼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비행물체가 착륙한 지점에서 열과 압력으로 인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농부 콜리니가 UFO를 목격한 지점의 땅에 놀랍게도 움프 펜, 둥근 고리 모양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라는 건데요. 비행물체가 이륙했다라는 농부 콜리니의 증언에 현장에서 흙과 식물을 채취해 열 검사를 한 결과 또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 확인됐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질. 자, 비행물체가 착륙한 것으로 추정된 지점이 300도에서 600도씨의 열에 그을려 식물들의 엽록소가 30에서 50% 감소. 그리고 약 4, 5톤의 기계적인 압력으로 인해 압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머나. 이거는 외계인 왔다 간 건데 그러면? 그리고 불을 태워봐요. 300, 600도예요, 이거. 자, 이 조사 결과는 1983년 당시 GIFAN 관계자가 아주 명백한 UFO의 증거라고 인터뷰를 하며 세상에 밝혀졌고요. 이 UFO 목격 사건은 UFO 추종자들 사이에서 국가기관이 UFO를 인정했다. 철저하고 과학적으로 기록된 외계인과의 만남이라는 반응과 함께 현재까지도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UFO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증거들의 어떤 그 신빙성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아, 이거는 좀 놀랍네요. 그걸 국가기관이 인증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를 발칵 뒤집어 놓고 농부의 눈에 띈 UFO. 외계인은 그날 숲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황급히 이륙해 떠나간 걸까요? (14세기에서 16세기에) 일어난 문화혁신운동 르네상스가 도래하면서 당대 미술 역시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그리는 사실적 기법이 발달. 화가들은 작품 속 등장인물과 사물을 마치 카메라로 찍은 듯이 아주 현실적으로 묘사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대로 그린 이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에 외계인과 UFO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코 기를란다요의 작품 마돈나와 성 지오반니노인데요. 그림 속의 우측 상단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저기 이상한 거 하나 있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가 좀 떠 있고 그게 살짝 머리 정수리 부분이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바라보고 있는 느낌? 놀랍게도 이 비행물체의 정체가 바로 UFO인 것입니다. 없는 사실을 일부러 그림에다 저렇게 그렸을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1486년 이탈리아의 화가 까를로 크리벨리의 작품 성 에미디우스가 함께 있는 수태고지
자, 여기서도요. UFO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긴 어디네? 야, 이것도 신기하네. 너무 대놓고 레이저 빔을 쐈네. UFO 추종자들은 성모 마리아를 비추는 저 빛이 오늘날 외계인이 인간을 납치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소개를 해드린 바 있지 않겠습니까? 네. UFO를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하인리 법칙의 징후, 그렇죠. 섬광입니다. 자, 그리고 1538년 벨기에의 한 직물에 그려진 그림. 여름 테피스트리의 승리에서는요. UFO와 흡사한 형태의 비행물체가 한 개가 아닌 무려 3개나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에 막 떠 있네. 지금 3개가 동시에 나타났다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들 속에 UFO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스트리아 화가 미하엘 파웨의 작품 교부들의 재단화 중 일부에서는요. 악마가 표현돼 있는데 외계인 추종자들은 저 악마는 마치 지구를 방문한 외계인 같은데? 라며 외계인을 그린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외계인을 만난 사람이 그린 건가요, 이거는? 우리 조선 왕조실록에도 네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UFO를 목격했다는 자료가 이제 남아 있고요.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뭐 조선 왕조실록은 누구도 부정 안 하는 정사안. 그렇죠, 그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죠. (2018년)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주의 경찰서로 한 남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여기 큰일 났어요. 제 농장에 와서 이것 좀 봐주세요. 그는 50여 마리의 소를 키우던 한 농장 주인이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 그런데 이들의 눈앞에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소 10마리의 사체가 발견된 건데요. 헐.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중 4마리는 눈알이 적출돼 있었고요. 또 다른 3마리는 생식기가 잘린 상태였습니다. 아니 누가 왜 저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겁니까? 그런데 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는요. 죽은 소들 주변에서 혈흔이 단 한 방울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저렇게 훼손이 심한데 네.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게 가능해요? 말이 안 되지. 게다가 소들의 사체가 절단된 부위를 보면요. 마치 레이저로 정교하게 자른 듯 너무나 깨끗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상상이 안 되는데. 자, 이에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수의사 렌조 카펠리는요. 평생 수의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끔찍하고 이상한 사건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외계인의 소행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야, 신기하다. 이 생명체를 갖고 실험을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닐까요, 외계인들이?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4년 전 같은 지역의 다른 농장에서도 이 사건과 너무나 흡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2014년에는 소가 아닌 돼지의 머리 등이 절단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사건 역시 현장에서는 한 방울의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4년 사이 2번이나 발생한 가축 절단 사건. 대체 그들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짓을 벌였던 걸까요?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됩니다. 20공신 회맹축은 1680년 8월 30일 임금과 역대 공신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 함께 지내는 제사 회맹제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문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회맹제외. 권율과 원균의 후손들은 참석했지만 충무공 이순신의 후손들이 초대받지 못한 것이 미스터리입니다. 한 역사 연구원이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못 왔다는 거예요? 에이, 근데 초대받았는데 사정이 있었겠죠. 20공신 회맹축에는 숙종 6년 당시 회맹제에 참석한 412명은 물론 병가나 상중 등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한 77명까지 총 489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공을 인정받아 선조 37년 공신으로 책봉된 권율, 원균의 자손들은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러나 권율과 원균과 함께 1등 공신으로 책봉됐던 임진왜란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의 자손에 관한 내용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하네.
국민적 영웅이고 국가를 구한 공신인데 상식적으로 명단에 없는 거 진짜 이해 안 되고. 아, 저건 아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키는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도 있습니다. 숙종 때 편찬된 김충장공 유사에 따르면요. 북을 치던 부관 송희립이 적탄을 맞고 쓰러지자 이순신은 투구를 벗고 돌격북을 치며 싸움에 맞서다 탄환에 맞아 죽었다. 외적의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그것도 조선 수군의 총사령관이던 충무공이 스스로 투구를 벗고 지휘를 했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전장의 뒤에서 그럼. 사기를 북돋으면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투구를 벗고 싸운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당시 동인과 서인의 당파 싸움이 극심한 시기였고요.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봤자 정치적 희생양이 될 것으로 판단, 후손들에게까지 화가 미칠까 봐 전장에서 투구를 벗고 일부러 총탄에 맞아 전사했다는 자결설도 있고요. 진짜?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기 위해서 아산 어리산 인근에서 15년간 칩거 생활을 했다는 은둔설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여러 가지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제일 유명한 건 이제 이순신 장군과 선조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백의종군 시키고 그렇죠. 약간 자기보다 영웅시 되는 걸 부러워했다 뭐 이런 질투했고. 얘기도 있고 가설이긴 하지만 결국 이건 문서로 남아 있는데 후손까지 초대장에 이름이 없었다고 한다는 거 뭔가 있었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죠.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저 전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1392년 태조 이성계가 건국해 무려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27명의 왕이 집권했던 조선.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은 유독 젊은 시절에 병사한 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왕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는 없지만 암살 음모론에 휩싸였던 조선 왕들의 미스터리한 죽음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암살 음모론의 주인공, 독살설로 인해서 재임 기간 내내 왕권을 위협받은 조선의 21대 왕 영조의 이야기입니다. 1724년 8월 20일 때는 영조가 연인군으로 불리던 시절, 그의 이복형인 조선 20대 왕 경종은 게장과 감을 먹은 뒤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점차 병세가 악화되며 의식마저 흐려지던 상황. 이에 당시 연인군은 어이들의 반대에도 인삼과 부자를 달인 삼부차를 처방하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8월 25일 갑작스럽게 승하한 경종. 이에 당시 장안에서는요. 혹시 그 궁합이 안 좋은 게장과 감을 올린 것도 연인군의 소행 아니야? 연인군이 경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극인 게장과 감을 올려서 배탈을 유발했다는 소문이 확산, 경종 독살설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1728년 영조 4년엔 경종 독살설 등의 이유로 이인좌의 난이 발발, 이후 전국적인 대규모 반란으로 이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영조는 주기 초부터 무려 30년 이상 선왕을 독살한 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야, 그래서 저기 영화 사도 보면 그 영조를 연기했던 송강호 씨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니들 또 그 얘기냐? 내가 아니라고 그러지 않냐? 이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종 독살설에 대해서. 이게 왕세자가 아니라 왕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오해를 샀던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역대 조선 왕 중에 가장 강력한 독살설이 제기된 왕 고종입니다. 1919년 1월 21일 덕수궁에서 사망한 고종의 사인은 뇌내출혈 혹은 심장마비로 인한 자연사로 발표. 하지만 건강했던 고종이 하루아침에 승하하자 이를 고지고대로 믿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목격한 친일파 윤치호의 일기에도 독살로 의심되는 정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강하던 고종 황제가 나인이 올린 식혜를 마신 후 심한 경련을 일으키다 세상을 떠났다. 게다가 고종의 치아가 모두 빠져 있었으며 목 부위에서부터 복부까지 30cm가량의 검은 줄이 길게 나 있었고 고종 승하 직후 2명의 궁녀가 의문사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거 원래 근데 왕한테 뭐 올릴 때는 그 김이상궁이 다 음식 맛보게 돼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김이상궁이 먼저 죽었거나 김이상궁이 범인인가? 저기 혼자 다른 녹화하지 마시고 여기 좀 참여해 주세요. 혼잣말 자꾸 하지 마세요.
실제로 일본이 사주한 고종 독살설이 대두되자 일본은 고종의 사인이 자연사라 주장하며 해명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고요. 이는 3.1운동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조선 왕조 암살 미스터리,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4위 공개합니다. 조선시대를 떨게 만든 모모. 입이 셋, 머리가 하나인 귀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한 번에 밥 한 동이 두부꽃 반동이를 먹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공포소설이 아니고요. 바로 성종실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조선왕조실록에 귀신의 존재가 기록됐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야사집도 아니고 정서. 실록에. 청서요. 때는 성종 1년이었던 1470년 음력 5월 26일 성종실록에 의하면 전남 각지에서 일명 삼구일둑이란 귀신이 출몰, 그 귀신이 집을 돌아다니며 밥을 한 동이나 먹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졌는데요. 그래도 이 귀신이 예의가 있었는지 삼구일둑이는 밥을 먹은 대가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비가 안 오고 다음 달 수능날에 비가 올 것이다. 일기예보해 주고 가는구나. 그렇습니다. 바로 날씨를 예언하는 귀신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의 미스테리한 기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511년 5월 9일 중종실록에 기록된 충격적인 얘기. 밤에 개 같은 짐승이 문소전 뒤에서 나와 암묘전으로 향하는 것을 괴이하게 여겨 쫓으니 서쪽 담을 넘어 달아났다. 진짜 이상하다. 조선의 궁궐에 개와 비슷한 짐승이 나타났다가 달아났다는 건데요. 게다가 그일 권례에서 숙직하던 군사가 괴물이 있다는 헛소리를 전하자 한 사람이 부르면 100사람이 부동하듯이 휩쓸렸다. 어떤 자가 망령된 말로 말같이 생긴 괴물이 나타나 이리저리 치닫는다고 하자 금군들이 놀라 소리치면서 소동을 피웠다. 앞서 등장했었던 괴물은 16년 뒤 그리고 21년 뒤에 또다시 등장. 심지어 대낮에 괴물이 대비의 침전 창벽을 두드려 대비전을 경복궁으로 이전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건 좀 큰일이네요. 보는 사람이 많은 궁전 내에서 있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기 그 영화 물괴에 나오지 않았나요? 괴물 나오는 영화? 조선시대 뭐 괴물 스토리에 물개가 있었죠. 아니, 그 영화 앞에 실록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는 말이 있긴 해요. 네. 조선왕조실록에 담겨있는 정체 모를 존재들 과연 실제로 나타났던 걸까요? 아니면 흉흉한 세상에 도는 괴담이었을 뿐일까요?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6위를 공개합니다. 역사에서 사라진 천재 과학자. 지금까지도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 과학자로 평가받는 장영실.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공을 세우며 종삼품인 대호군의 자리에까지 오른 그였지만요. 조선시대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기술이 많이 선보여졌죠. 그래서 미래에서 조선으로 간 외계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놀라워요. 그럼 지금부터 무려 472년 동안 왕의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장영실의 미스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433년 세종 15년 9월 16일 세종실록에 따르면요. 장영실은 그 아비가 본래 원나라의 소주 항주 사람이고 어미는 기생이었는데 공교한 솜씨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므로 태종께서 보호하셨고 나도 역시 이를 아낀다. 따라서 장영실이 조선의 신분 계층 중에 가장 천한 노비였기 때문에 그의 출생일과 성장 과정이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낮은 신분이었는데도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능력만으로.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조선시대에서. 그러니까. 네. 그런데 말입니다. 수많은 업적과 공을 세운 그가 1442년 이후 조선왕조실록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 1442년 3월 16일자 세종실록을 살펴보면요. 대호군 장영실이 안여 만드는 것을 감독했는데 건실하지 못하여 부러지고 허물어졌으므로 의군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의군부에서 장영실에게 군장 100대를 집행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담긴 그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미스터리한 건요. 장영실과 함께 안여 제작을 책임졌던 문신 조순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종이 장영실을 파면한 것에 대해 사람들은요. 당시 천문관 측은 오직 중국, 명나라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세종이 장영실이 건립한 왕립천문대 간이대로 인해서 명나라와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까 봐 그를 파면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태종의 어떤 과학 연구에 대해서 명나라가 굉장히 간섭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커버가 들어간 걸 수도 있구나. 그 당시로서는. 일단 벌을 줬다라는 거 남겨두고 뒤에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쓴 게 아닐까?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7위 공개합니다. 삼천궁녀 의자왕의 진실은? 두 기자님은 의자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뭐 백제 마지막 왕 삼천궁녀죠 뭐. 호색한. 호색한 같은 게 많이 떠오르죠. 뭐 정치는 뒷전이고 술에 빠졌다, 비겁하게 항복해서 백제를 멸망에 이르겠다, 무능하다, 폭군이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낙화암에 몸을 던진 삼천궁녀를 떠올리실 텐데요. 맞아요. 오죽하면 이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그 노래 삼천궁녀 의자왕 삼천궁녀 의자왕. 와. 둘 다 음이 이상해서 못 알아듣겠어요. 어쨌든 자 그렇다면 당나라에서 유교의 성인인 증자에 빗대어 동방의 해동증자라고 칭하며 직접 전장에 나가 신라의 성 약 40채를 함락시킨 정복군주. 왠지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기억되는 역사 속 의자왕의 미스터리와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의자왕의 첫 번째 미스터리. 낙화암과 삼천궁녀는 사실일까요? 주색에 빠져서 나라를 망하게 했다. 이게 제일 큰 욕이잖아요. 근데 의자왕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기록을 좀 찾아봤어요. 삼국사기에도 궁녀 얘기는 없어요, 아예. 그럼 삼국유사에도 그냥 몇몇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었다. 그런 정도의 얘기만 얼핏 나오지 없어요, 연원이 어딘지가. 이제 문서에 나온 기록으로서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삼천궁녀 얘기가 그 전에 돌던 얘기를 소설에 반영을 했겠지. 저 위에서 뛰어내리면 3,000명 못 뛰어내린다. 그렇지. 자 그리고 의자왕의 두 번째 미스터리. 의자왕이 나당연합군에게 항복해서 백제가 멸망했다. 의자왕이 항복했다는 게 정설로 전해지긴 합니다. 근데 2007년에 중국에서 한 묘비가 발견되며 사실 의자왕은 항복하지 않았다라는 새로운 가설이 제기됐는데요. 오호. 발견된 묘비의 주인은 예식진. 그는 백제 멸망 직전 웅진성 방비를 맡은 대장이었던 예식과 동일 인물로 추정. 중국 역사서 구당서 해석에 따르면 의자왕과 당나라에 투항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예식과 그의 가족들의 묘지명을 해석한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당이 북쪽을 토벌할 때 그 왕을 끌고 가서 고종 황제에 귀의하였다. 좌위위 대장군에 제수되고 내원군 개국공에 봉해졌다. 그러니까 사실 또 패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승자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시원하게 또. 네. 그러니까 또 신라 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서술했을 가능성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역사가 목도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10일 공개합니다. 자, 이번 역사 속 미스터리는요. 13세기 고려 시대 몽골군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혁혁한 공을 세우고 관직까지 올랐지만 어쩌면 우리는 잘 몰랐던 신비로운 한 인물에 대한 미스터리입니다. 자, 이분의 후손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베트남 남북부 문화탐방? 이게 베트남에서 넘어온 어떤 사람이 공을 세워서 그 후손들인가 보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간 거예요. 맞나요? 사실 저희 외갓집이 그렇거든요. 저희 외갓집이 화산이 씨인데. 화산이 씨. 예. 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역사 속 미스터리한 인물은 바로 화산이 씨의 진짜요? 진짜야? 본인 집안 얘기네. 그걸 몰랐어 어떻게? 몰랐어요. 진짜요? 잘 들으세요. 이게 집안 얘기하는 거니까. 나 진짜 몰랐는데? 아, 이런 게 진짜로. 있었어요? 아, 집안 얘기를 내가 해주고 있잖아요. 자, 화산이 씨의 저런 게 있었네? 중시조였던 화산군 이용상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그의 정체, 그는 사실 고려인이 아니라 베트남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베트남 최초의 통일 왕조였던 리 왕조의 왕자 리롱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려 시대 1세대 귀화인입니다.
할아버지 얘긴데 보니까. 저희 예, 외가 쪽 할아버지. 와, 신기하다. 나도 신기하다. 나도 잘 몰랐던 들으세요, 얘기인데. 지금. 아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베트남인이 고려까지 와서 어떻게 화산 이씨의 중시조가 되고 또 관직에까지 올랐는지. 그러니까 그 저희 과정. 할아버지는 왜 오신 겁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1225년 당시 안남국으로 불렸던 베트남의 쩐 왕조가 왕권을 찬탈하며 리 왕조 일가를 숙청. 리 왕조의 왕자 리롱덩은 가까스로 일행들과 배를 타고 송나라로 향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도대체 어디란 말이요? 왕자님, 아무래도 저희 고려에 온 것 같습니다. 고려 황해도 옹진반도 지역에 도착한 겁니다. 아 그래서 저희 외가가 황해도인가요? 어머! 황해도요?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사리원이랑 해준가 그래요. 이재용은 별명이 베트남 왕자입니다. 그래요? 네, 진짜오? 진짜오. 이 형이 쌀국수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나 쌀국수 좋아. 쌀국수 좋아하잖아. 맨날 쌀국수 먹자 그러고. 그리고 리롱덩 일행이 외국인임에도 고려인들에게 배척당하지 않았던 미스터리는 당시 고려의 상황을 이해하면 쉽게 풀립니다. 당시 고려는 무역항인 병란도를 통해서 송나라, 대식국 등 다양한 나라와 교류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인 리롱덩 일행을 배척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요. 그뿐 아니라 리롱덩 왕자는 한자에 능숙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필담을 통해 고려인들과 소통을 할 수 있었고 무사히 고려에 정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 베트남 왕자, 현 고려인이 된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1253년 몽골군이 고려에 침입하자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고려를 지켜라. 마을 수령 그리고 함께 정착한 안남국 사람들과 군대를 편성, 고려의 장수로 몽골군에게 맞서 고려 영토를 지켜냈는데요. 이에 고종은 그의 공을 인정해 그를 화산군으로 책봉했고요. 관직과 함께 성을 하사, 그는 리롱덩에서 화산이 씨의 중시조 이용상으로 역사에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나 약 800년 뒤 1995년 화산 이씨들의 베트남 방문을 시작으로 2018년에도 응웬 부뚜 주한 베트남 대사가 경북 영주시의 화산 이씨 집성촌 등을 방문하는 등 이용상의 후손들은 베트남과 한국으로 가며 교류하고 있습니다.